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살펴보는 버킷리스트 익숙한 것과 결과하기 강사 김은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책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건 신기한 경험일 거예요. 그런 경험을 오늘 저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낸 엄마랑 아이랑 책에서 해답 찾기 책은요, 제가 독서치료로 석사과정에서 공부를 했을 때 아이들과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인데요. 그림책으로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담을 전공을 했어요. 상담과 또 사례, 또 그림책 이 세 가지가 저의 하나의 버킷리스트 과정 중에 있었던 건데 일찌감치 이 버킷리스트가 수락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된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떤 수업을 하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오늘의 그림책 심리 수업은요, 크게 4가지로 잡아봤습니다. 그림책? 제가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지, 얼마나 또 궁금한 게 많으실지 해서 그림책의 물음표. 2번째 챕터에는 어른도 읽는 그림책이라고 해서 느낌표를 넣었습니다. 아이만, 어린이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읽을 수 있다는 느낌표에 여러분들하고 동참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3번째로는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 챕터인데요. 나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과 또 결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의 버킷리스트,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 위해서 나의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요, 그림책 물음표입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 첫 번째는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차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화책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림책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동화책과 그림책에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동화책은 이거고 그림책은 이건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림책으로 심리치유를 하는 전문가인데요. 동화책하고는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동화책 같은 경우는 그림의 비중이 적고 글의 비중이 많은 반면 그림책은 글의 비중과 그림의 비중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동화책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책의 두께가 두껍다. 그리고 글밥이라는 글자, 텍스트가 길고 많다. 그 글의 비중에서 그림은 아주 작게 삽화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먼저 읽히기보다 동화책을 읽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화책을 먼저 읽는 것보단 그림책을 먼저 읽는 게 순서이겠죠. 왜냐하면 글의 비중이 그림책을 적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림책은 글의 비중과 그림의 비중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글의 비중과 그림의 비중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가? 반드시 같아야 되지는 않아요. 어떤 책은 왼쪽엔 글이 있고 오른쪽엔 그림이 있는 그림책도 있고요. 또 어떠한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조화롭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그림책은요, 글이 전혀 없이 그림의 비중만 100%인 그림책도 있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화책과 그림책의 가장 큰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의 비중보다는 그림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 그래서 그림책은 아이나 어른이나 아니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동화책과 좀 친숙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림책과 친숙한 편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책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낯설 수 있겠지만 이 그림책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차이를 또 낯선 것과 결별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적 차이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림책. 자, 여러분들 그림책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봐왔던 그림책 제목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아니면 또 두꺼비가 된 왕자, 우물 속 개구리,
뭐 여러 가지 그림책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와 수업을 하면서 어떠한 그림책을 떠올리든 상관없어요. 그 그림책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씩 넘겨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거란 생각은 틀림없으니까요. 자, 그림책은요,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꽤나 다양한 썰을 풀어놨어요. 러셀이라는 학자는요,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행복한 결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그림책은 글이 없어서도, 그림이 있어서도, 둘이 없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 하나 뺄 수 없는, 그래서 글과 그림이 행복한 결혼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져요. 또 노들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노들먼은 그림책은 말이야, 문학과 미술이라는 서로 다른 예술들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더 특화된 예술 형식이라고 말했어요. 이 표현도 멋지죠. 그림책에서는 그림과 글이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림책에서 글은 문학에 해당되고 그림은 미술에 해당돼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글과 그림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합쳐진, 그래서 예술이 되는 거라서 다른 것과 특화되어서 하나의 또 다른 장르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리 실리비치는 이런 말을 했다네요. 그림책에서 그림은 단어를 확장하고 명료화하고 상호 보완하며 단어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림책은요, 앞서 노들먼 학자가 말한 것처럼 문학과 미술이라는 어떤 통합 예술을 이야기했듯이 그림책에서는 그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그림을 명료화하고 상호 보완하는 그림이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림책이라는 걸 완성한다고 해요. 이것도 되게 멋진 표현입니다. 글과 그림이 하나에 합쳐져서 특화된 예술 형식을 차지한다는 건요, 이런 말이겠죠. 단어와 둘이 그림이 되는 것, 그래서 둘이 함께 읽혀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은 읽는다라는 보다는 글을 읽는다라고는 많이 하시죠. 글도 읽지만요, 그림도 읽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읽고 타인이 읽는 것에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공감대가 내가 또 경청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글도 읽고 그림도 읽혀야 되는 것이겠죠. 단어와 그림이 둘 다 읽혀지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에서 바바라 쿤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편이죠. 첫 번째, 러셀은 글과 그림의 행복한 결혼이라고 생각한 게 그림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바라 쿤이는요, 진주 목걸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림은 진주다. 그리고 줄은 목걸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글과 그림은 목걸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러셀이 이야기한 행복한 결혼이 그림책이고 바바라 쿠니가 이야기한 그림책은 진주 목걸이. 어때요? 진주 목걸이 걸고 행복한 결혼으로 가는 그림책 여행. 그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학자는 없을까요? 반드시 있겠죠. 현은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또 다른 새로운 예술 형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글도 빠지면 안 되고 그림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특출나게 뭐 하나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글도 그림도 하나의 어떠한 모양을 잘 갖춰져 있는 것, 그래서 뺄래야 뺄 수 없고 불협화음이 없는, 그래서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진 새로운 예술 형식.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림책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만 들어도 그림책이 좀 더 가깝게 와닿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림책이 한 뼘 더 가깝게 다가가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을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글과 그림은 합쳐져서 그림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림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림 페이지는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글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굉장히 미약해요. 어찌 보면 약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그림이 보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의 페이지가 제약적이라고 한다면 글과 그림이 모든 정보를 표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떨까요? 독자는 상상해야 돼요. 그리고 추론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림책을 보는, 그림책을 제대로 읽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글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못 읽는다. 글이 없기 때문에 그림책을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약한 반응이 있어요. 글과 그림책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볼 수 있는 상상력, 그 보이지 않는 그림을 또다시 내 나름의 상상하고 추론하는 것이 그림책을 읽는 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상상과 추론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독자마다 경험하는 바가 너무 다르다. 그리고 경험하는 바가 느낌에도 또 다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경험과 느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60이에요. 그 나이에 맞게끔 경험치가 있다라고 하면 느낌 또한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공감을 더 잘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느낌을 더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무엇을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독자마다 여러분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책을 읽는 경험, 그림책을 읽는 느낌, 이것은 어떨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책 읽는 사람은 생각도 변화하고요. 마음도 변화하고 또다시 자기가 성장하기도 하네요. 그런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책은요, 글과 그림이 상호작용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글만 따로 봐도 안 되고요. 그림만 따로 보아서도 안 돼요. 글과 그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요 충분 조건, 상호작용.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글도 읽고, 그림도 읽고, 그림도 읽고, 글도 읽고, 글과 그림을 동시에 읽고, 이러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요, 마지막에 써 있는 말이 있어요. 그림책은 단순히 글을 읽고 그림을 보는 것을 넘어야 한다. 반드시 상상과 추론을 더해야만 자신만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많다. 그래서 자신만이 느끼는 해석이 곧 그림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말과 설명이 조금 긴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글과 그림이 따로 뗄 수 없다. 아, 정말 김은정 강사가 말하는 대로 그림책은 정말 뭔지는 모르지만 매력적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상상해 보세요. 어른인 내가 한 번도 보아오지 않은 그림책을 지금 본다? 상상하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재밌다고 상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림책을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그림책을 어렸을 때는 봤지만 성인이 돼서 본 적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림책은 언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어릴 적에 봤던 그림책을 지금 떠올려 보는 상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그림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추론,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요, 예전에 봤던 그림책을 지금 다시 꺼내본다?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것이 상상과 추론을 통해서 의미를 재해석하고 구성할 수 있는 매력 덩어리거든요. 그림책. 정말 매력적이죠? 두 번째 챕터는요, 어른도 읽는 그림책? 그림책. 다양성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림책은요, 아이들만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른도 볼 수 있는 그림책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세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있는 그림책에서 여러분들의 상상력, 또 마음, 또 심리, 또 다른 대안 제시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답니다. 제가 앞서서 말했듯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진주 목걸이 같다, 행복한 결혼식이다, 상호작용의 필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림책에 무엇이 더 추가되면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림책이라는 말 뒤에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많이 붙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림책 힐링.
그림책 테라피, 그림책 심리치유, 그림책 독서치료. 어떤 단어가 좀 더 친숙하신가요? 어떤 말을 좀 더 들어보셨을까요? 그림책 힐링, 그림책 테라피, 그림책 심리치유, 그림책 독서치료.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림책 힐링은 그림책을 가지고 말이야 몸이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몸이나 마음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힐링인데 그 힐링을 하나의 매체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림책이다. 그래서 그림책 힐링은 그림책을 하나의 매체로 사용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래서 치유의 감을 가져가는 것이 그림책 힐링이고요. 그림책 테라피는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면 그림책으로 치료 또는 요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치료 또는 요법이라는 것은 뭘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지는 것, 불안 상태에서 불안하지 않은 것, 힘든 상태에서 힘들지 않은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그림책 테라피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앞서서 말한 그림책 힐링하고 같아요. 테라피라는 것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앞서서 다른 그림책이라는 거를 넣으면 그림책 테라피가 되는 거고, 만약에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테라피가 되는 거고, 명상을 넣으면 명상 테라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림책 힐링과 그림책 테라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그림책 심리치유란 무엇일까요? 맞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림책이라는 어떠한 매개체를 사용을 해서 사람의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음의 움직임이 좋아지는 상태를 우리는 심리치유라고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마음이 편안하시다라고 느끼면 현재 힐링되어 있고 테라피적인 상황에 있고 심리치유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림책을 하나 넣어서 심리치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요, 그림책으로 심리치유하고 그림책으로 테라피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건데, 제 전공은요 독서치료예요. 독서치료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그림책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신의 상태를 편안하게 해주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해왔는데, 이 네 가지 단어, 그림책 힐링, 그림책 테라피, 그림책 심리치유, 그림책 독서치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거든요. 여러분들 그림책이 플러스 알파 그리고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정말 김은정 강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림책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할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궁금함에 뭘 더 넣으라고요? 촉촉촉. 네, 상상하기, 추론하기, 그리고 재해석하기. 여기 플러스 알파에는 그림책 플러스 힐링 알파, 그림책 플러스 알파 테라피, 그림책 심리치유 플러스 알파, 그림책 플러스 알파, 그림책 독서치료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자가적인 치유 방법, 또 자신의 심신을 위로하는 방법, 이러려면 그림책을 읽고 정답을 찾으러 가면 안 돼요. 그림책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누가 언제 어떨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책이 달리 보여요. 그래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림책을 보고 상상하기, 그리고 그림책을 보고 추론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상과 추론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석해 보기. 그 해석을 타인의 비난, 타인의 목표, 타인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림책 힐링, 그림책 테라피, 그림책 심리치유, 그림책 독서치료는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정답을 찾으러 가지 않을 것,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것, 그냥 몰입할 것. 그러면 그림책에 여러분들이 효과를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른도 있는 그림책,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2개를 넣었어요. 시소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유를 더 많이 넣을 것이니,
아니면 상상을 더 많이 넣을 것인지, 상상하는 자유는 충분히 느끼셔야 합니다. 상상하는 자유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삭막하다는 것은 결핍을 추론할 수 있겠죠. 결핍이 많아지면 테라피적인 요소가 더 많이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그리고 그 상상의 자유에 날개를 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어른도 있는 그림책입니다. 상상하고 자유. 여러분들의 나이에 상상 마음껏 해볼 수 있으세요? 뭘 가지고 상상할 수 있으실까요? 그 상상력을 도와주고 그 상상력에서 나의 꿈도 찾고 나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른도 있는 그림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른도 있는 그림책에 이제는 동승하실 거예요. 어떤 그림책으로 할지 가르쳐 드릴까요? 자, 어른도 있는 그림책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과 자유의 날개를 펼쳐라. 자, 세 번째 챕터는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입니다. 자, 단어가 좀 무시무시하죠? 익숙한 것, 낯설지 않은 것, 친숙한 것인데 그것과 결별하래요. 여러분,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낯선 것을 찾아가는 건 더더욱이나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장 익숙한 것은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나설 때 그 길과 집에 돌아올 때 익숙하고 친숙한 길, 그런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매번 갔던 길을 계속 같이 여러 번 가는 것에 익숙한 것,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익숙한 것보다는 낯선 것, 낯설어서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 그것을 좀 더 익숙하게 가져가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 앞에 제목을 둔 게 뭐냐면요. 버킷리스트였어요. 익숙한 것과 결별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익숙한 것, 물론 좋아요. 내가 익숙한 것을 가져가는 거 좋아요. 이 익숙한 것을 가져가고 자기 것으로 소화시킨 뒤에 이것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후에 내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새로운 것을 출발하려고 한다면 익숙한 것에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버리거나 아니면 일부는 내려놓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끼워 넣어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채워 넣거나.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는 익숙한 것은 완전히 버리지는 않지만 결별하기라는 단어를 제가 붙여봤습니다. 결별하기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헤어짐. 그래서 지금의 익숙한 것과 아닌 다른 낯설미 다시 익숙해질 때까지 잠시 이별. 그렇지만 내 삶의 영향력에서는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는 앨범과도 같은 것. 이것이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인데요. 자,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를 알아보는 세 번째 챕터에서는요. 엄마의 초상화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엄마의 초상화는 유지연 작가가 글과 그림을 같이 했습니다. 이 엄마의 초상화 제목만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엄마도 많이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돌아봤고요. 또 제 자녀도 돌아봤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84살이세요. 아버지는 85살이시고요. 자, 초상화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당사자의 그림을 거의 비슷하게 그려지는 것이 초상화인데요. 이 유지연이라는 작가는 엄마의 초상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딸아이가 보는 엄마의 초상화가 있고요. 또 여기에 엄마의 주인공은 미영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영 씨가 자신을 초상화로 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마. 자, 제목이 엄마의 초상화라고 해서 제가 호칭을 엄마라고 표현을 해볼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더 익숙하고 친숙할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엄마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마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마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보아왔던 엄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지껏 생각해왔던 엄마, 그 엄마가 진짜 그 스스로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이 맞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이 진짜 엄마가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예전에는 어렸을 때 엄마가 머리를 빠글빠글 머리를 했었을 때요. 너무 싫었어요. 너무 뭐라고 할까요?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멋쟁이들처럼 머리를 못하고 왜 이렇게 뽀글뽀글할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고 들어보고 또 주변에서 나이 드심을 또 보고 또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이 엄마라는 단어가 오기 전에 머리 헤어스타일은요, 점점 단순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머리도 길이도 짧아야 되고요. 머리가 길면 또 나이가 못한다는 소리도 듣고요. 또 나이가 드니까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염색하고요. 염색하다 보니 모발 힘이 약해서 자꾸 바람이 너무 많이 날려요. 더군다나 숱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엄마들은 대부분 머리를 생머리로 기른다기보다는 웨이브 펌이라고 해서 바글바글 머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그랬고요. 저도 옛날에는 긴 생머리를 했지만 점점 머리가 짧아지고 있어요. 또 모르죠. 지금 제가 50살 넘어서 이 머리인데 10년 뒤에 60살 넘어서는 카트머리를 할지 아니면 정말 빠글빠글 파마머리를 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저는 저의 엄마 이야기를 했고요. 방금 저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의 딸은 이제 20살이 넘은 저의 딸은 저의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의 엄마의 모습을 어떻게 초상화로 그리고 싶을까요? 강의하는 엄마, 사람들하고 상담하는 엄마, 그림책으로 이야기하는 엄마로 그려질까요? 아니면 집에서 된장찌개 끓이고 집에서 파자마처럼 뒹굴뒹굴하는 걸 좋아하는 엄마로 그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딸이 저를 어떻게 그려질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또 저도 우리 아이한테 어떤 엄마로 비춰질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엄마의 초상화는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 유튜브 채널에 좀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엄마의 초상화는 제가 읽어드리기보다는 잠깐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요. 엄마의 초상화는 제가 읽어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첫 화면에 이렇게 그림책에 써 있습니다. 나는 엄마를 그리고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누구가 미영 씨를 그리고 있어요. 미영 씨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하는데 화면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왼편에 보이는 것은 자녀가 엄마를 초상화 그리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미영 씨 자신이 초상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이 다르죠. 아이가 엄마를 그리는 모습과 엄마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엄마의 초상화의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미영 씨는요, 낯설어요. 그런데 미영 씨 자녀인 딸이 엄마를 그리는 거는요, 맨날 우중충충한 얼굴, 맨날 입술만 빨갛게 바르는 엄마, 파마 머리가 가득한 엄마, 미용실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화초를 갖고 오는 엄마. 그런 엄마의 뒷모습 뒤에는 항상 일상이 지루해 보이는 엄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생전에 생선 머리만 먹는 엄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정말 생선을 좋아만 해서 생선의 머리만 좋아해서 생선의 머리만 드셨을까요? 이 미영 씨의 자녀는 엄마가 생선에서 머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초상화를 그렸네요. 그리고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지쳐도 지지 않는 우리를 응원해주는 엄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편히 쉴 수는 엄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영 씨는요, 정작 이 엄마는, 나이 드신 엄마는요, 자신의 초상화를 어떻게 그리냐면요, 꺼지지 않는 미영 씨는 빨간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미영 씨에게는 모자를 좋아해서 모자로 자신의 성긴, 즉 머리카락이 없고 흰머리가 많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많은 패션 모자를 쓰고 다니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미영 씨의 자존심은 하늘 높이, 그래서 아주 우아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미영 씨는요, 아주 재미있고 유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려움도 몰라서 어떤 것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서도 언젠가 꽃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딸이 그려준 초상화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미영 씨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린 그림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엄마의 초상화, 지금 제가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직접 보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있으실 텐데 엄마의 초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어만 떠올려 보셨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라는 말과 초상화라는 말 두 가지만 합성어만 해봐도 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의 엄마는 또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의 딸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딸의 딸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많은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요, 나예요. 엄마의 딸 자녀가 엄마를 그린 초상화에서 엄마라는 표현에서 이 미영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본인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미영이, 미영 씨.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른도 있는 그림책이라는 테마로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고자 하는 이유는요, 잊혀져 가는 나, 잊고 있었던 나를 찾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나와 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앞서 있는 날지, 아니면 자녀나 그 누군가가 생각하는 내가 우측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별 모양으로 크게 뭔가를 해놨습니다. 나와 나를 결별하래요. 무섭죠? 나와 나를 어떻게 결별할까? 살아있는 나를 어떻게 잊어? 살아있는 나를 어떻게 이별하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말의 결별은 심리적 결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아는 내가 있고요. 내가 아는 내가 있습니다. 이걸 결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요, 지금 내가 아는 나는 자녀가 아는 내가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어려울 수 있죠. 여지껏 내가 나인지 내가 남인지 여지껏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별하지 않고 살아왔는 내가 지금 결별하라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자녀가 아는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메모지가 있거나 수첩이 있으면 적어봐 보시겠어요? 제가 낯선 것과 결별하라 라고 하는 버킷리스트를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이 작업을 하고자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페이퍼에 반을 딱 접으셔도 좋습니다. 반을 접고 왼쪽에는 자녀가 아는 나를 한번 제목을 잡고요. 오른쪽에는 내가 아는 나 제목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엄마의 초상화 그림책을 읽어드린 것처럼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쭉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 저희 딸이 20살 넘은 저희 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책을 좋아하는 엄마일 거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엄마일 거다. 엄마는 된장찌개 끓이는 걸 아주 잘하는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제일 먼저 연다. 우리 엄마는 운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나, 내가 아는 나는 뭐라고 적을 것 같으세요? 그림책 좋아하는 거 맞아요.
운동 좋아합니다. 그리고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 딸아이는 제가 책 보고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책 보는 걸 사실 싫어요. 뭐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책 보는 것보다 노는 게 좋고요. 영화 보는 거 너무너무 좋고요. 비 오는 날 드라이브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자녀가 아는 나는 아마 그런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나와 조금 다르겠죠. 이렇게 자녀가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나는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게 공통 분모라고 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아이가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내가 나를 잘 표현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아는 내가 아는 나와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러다 보면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낳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결별이라고 하면서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고 저는 과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익숙함이 아니라 낯선 것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 곧 낯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해보지 않은 것,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러 번 시도해보지 않아서 나한테 편하지 않은 것들도 낯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익숙한 것을 결별하라?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은데 이걸 잊으라고? 그럼 뭘 할 건데? 어렵다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이런 분도 계시죠. 낯선 거, 그건 너무 힘들어. 시간 투자해야 되고, 돈도 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익숙한 것을 찾아야 경제적이지, 낯선 것을 찾으면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우리는 익숙한 것만 찾을까요? 언제까지 편한 것만 쫓을까요? 우리는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낯선 것. 그렇지만 그 낯선 것이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낯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낯선 것은 내가 하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낯섦은 디딤돌이 되니까 어떨까요? 성장할 수 있겠죠. 익숙한 것만 찾으면 성장하기 어려워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갑자기 어떠한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지금의 낯선 것을 받아들이고 익숙한 것을 결별하라고 하는 저의 시그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메모를 잘 해두셨나요? 자녀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 또 하나의 변형된 것도 하나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옆에 여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여백에는요, 자녀가 아는 내가 아는 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 아는 나, 친구들이 아는 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가족이 아는 나, 또 내가 아는 나 해서 또 두 분할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나, 내가 싫어하는 나. 다른 말로 하면 장점인 나, 단점인 나. 이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 장면 하나가 정말 여러모로 쓸모가 많다라는 것, 활용이 많거든요. 왜 활용이 많냐고요?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지 낯선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결별 반짝반짝 흔들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예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 나의 버킷리스트 마지막 챕터에는요. 확실하게 익숙한 것과 결별을 했는지 그래서 나는 낯선과 친숙하게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의 버킷리스트 예전에 많이 작성해 보셨을 거예요. 이 나의 버킷리스트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적인 건 언제인 줄 아시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는 12월, 또 1월, 또 봄을 기다릴 때 나의 신년 계획과 새해 계획,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나의 버킷리스트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예전에 못했던 걸 지금 다시 하는 것. 오, 어때요? 버킷리스트 자체가 익숙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버킷리스트를 할 때는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실행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버킷리스트를 잘 작성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 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의 버킷리스트 보시기 전에 이 책이 엄마의 초상화의 책이요. 맨 끝 장면에서 두 번째 장면이에요. 왼쪽에는요. 엄마의 초상화 미영 씨의 자녀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오른쪽은 미영 씨 스스로 초상화를 그린 장면입니다. 왼쪽은요. 내가 아는 엄마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요. 미영 씨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에는요. 상상치도 못할 미영 씨가 있을지 몰라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림책을 볼 때 상상해라. 그러면 더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왼쪽은 미영 씨 자녀분이 본 엄마고 오른쪽은 미영 씨 자신을 상상한 미래의 모습이에요. 어떤 것이 펼쳐질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미영 씨가 이 자녀분이 그린 그림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살짝 내려놓기도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는 어떠냐면요. 이 장면이에요. 화장대 위에 잘 올려놨어요. 뭐라고 또 말이 나와 있을까요? 둘은 서로 다르게 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뿐인 우리 엄마 미영 씨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익숙한 나예요. 오른쪽은 낯선 나예요. 익숙함과 낯선과 익숙함 모두 어떻다? 그 두 가지가 제 자신 거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코 버리는다고, 결별한다고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 눈에는 시야에서 보이진 않지만 마음속, 행동 어디에는 그대로 있는 것. 하지만 도전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새로운 것을 가지고 꺼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낯선 것과 또 익숙한 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나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버킷리스트 작성할 메모 놓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버킷리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버킷리스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나이까지 한번 이렇게 넣어봤거든요. 나이 50이 되기 전에 재작년이네요 벌써. 나이 50이 되기 전에 스카이다이빙 아니면 번지점프 이런 거는 조금 어렵고요. 하늘을 나는 것처럼 한번 해보는 게 버킷리스트에 있었는데 재작년에 생일 때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었답니다. 자, 저희 버킷리스트는 어떤지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길게요. 그런데 제 아시는 지인분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적으셨어요. 나는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책만 보거나 일만 해. 그래서 나는 산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산책하려니까 안 되겠어. 하루에 10,000보 걷기 산책을 해야지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난 그림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림책을 언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림책을 읽자라고 버킷리스트에 작성하신 분도 계셨고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는 한식 자격증이 됐든 요리사 자격증이 됐든 아니면 바리스타 자격증이 됐든 어떠한 자격증이라도 하나쯤 취득해야 되지 않을까? 나이 더 들기 전에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신만의 요리를 배운 걸 하나씩 업데이트하는 거, 올리는 것, 그것을 버킷리스트로 잡으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맛집 투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본인은 맨날 회사 생활하면서 점심때 오늘은 뭐 먹지 고민하다 보니까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었던 때가 많았대요.
그래서 맛있는 집을 전국 투어 한번 해보는 것을 버킷리스트를 적으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동차 극장이라는 것도 있더라. 요즘같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다라고 할 땐 영화관 못 가잖아. 그럼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야. 어떠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자동차 극장도 버킷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내 나이가 지금 이러면서 나이를 한정 짓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난 찢어진 청바지를 입겠다. 나는 미니스커트를 입어보겠다. 라는 것도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사소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아니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주저했던 것을 해볼 수 있는 것도 나의 버킷리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전국 배낭여행이라고 합니다. 배낭여행으로 나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 굉장히 멋있겠죠. 또 한 분은 나는 아직 책을 내본 적도 없다. 책을 써본 적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글로써, 책으로써 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나의 자서전 쓰기라는 것을 버킷리스트에 넣으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나의 버킷리스트 작성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 여러분들이 적은 것 중에 하나라도 중복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저거 괜찮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거 괜찮아 라고 하시면 옮겨 적고 뺏겨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로 옛날 것, 익숙한 것을 잠시 내려두고 새로운 것, 낯선 것, 이런 것을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이 나의 버킷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익숙한 나, 친숙한 나를 결별하고 낯선 나, 익숙하지 않은 나를 가지고 오는 것이 현명한데요. 어떤 분은 이 결별이라는 단어에 익숙한 것을 완전히 던져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걸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위험해요. 또 낯선 것만 추구한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겠죠. 제가 엄마의 초상화라는 그림책으로 나의 버킷리스트 찾고자 하는 주제는요, 익숙한 것에서 너무 오랫동안 만연해 있지 말자라는 뜻이고, 낯선 것을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는 그 사이사이에 익숙한 것을 저 뒤로 미루는 작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림책에 대해서 3가지 고고고가 있습니다. 그림책으로 상상하자. 그리고 그림책으로 이해하자. 그림책으로 치유하자. 그림책으로 저와 함께 가고, 저와 함께 또 가고, 저와 함께 또 가고. 어때요? 그림책으로 상상하는 시간 즐거우셨나요? 그림책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나요? 그림책으로 자신을 조금 되돌아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지니셨나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그림책으로 이렇게 3가지 고고고 잘 하고 계셨죠? 그림책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존 버닝햄의 그림책 작가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의 나를 만든 가장 중요했던 경험 과정은 억압받지 않고 자란 어린 시절에 있다. 노닥거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잘 노닥거렸든 아니면 예전에 잘 노닥거리지 못했든 지금 노닥거리든 노닥거리지 못했든 그런 게 모든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떨 거냐면요. 저랑 같이 이제 그림책으로 노닥노닥 할 거거든요. 그림책으로 노닥거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또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꾹꾹 채워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처음 만난 그림책 시간이었어요. 낯선 것과 결별하기, 그래서 나의 버킷리스트를 찾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도 소중하셨죠? 저도 되게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은 노닥거리는 즐거움에서 아주 큰 행복을 가져온다고 해요. 여러분 노닥거리는 이 시간 다음에 또 가득가득 채워서 노닥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